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랜만에 지금 강의를 시작해갖고 약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암은 무얼 먹고 살지였어요. 근데 이제 아까 암 환자들은 무얼 먹고 살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셨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통하는 얘기예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암이 어떻게 자라는지, 무얼 먹고 자라는지 알아야 우리가 걔를 차단을 해서 암을 못 크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아봤는데, 암이 자라는 데는 걔도 세포잖아요. 우리의 세포기 때문에 영양분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암을 보통은 뭐 어떻게 하면 굶기냐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강의를 하세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어떻게 하면 못 쓰게 해가지고 굶겨서 암세포를 죽일 거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반대로 무얼 어떻게 먹어야 되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과 관련돼서 3가지 중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제일 잘 아시는 거 포도당. 이거는 우리도 먹어야 돼요. 우리 안 먹으면 포도당이 혈중에서 60 이하가 내려가면 의식이 없어져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가 포도당이거든요. 근데 암세포는 이걸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데 같은 포도당이라도 암세포가 이걸 못 먹게 하는 방법,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산도 평상시에는 얘네가 잘 안 써요. 그런데 이제 전이가 된다든지 세포를 막 형성할 때는 이 지방이 세포막을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얘네가 필요에 의해서 막 생성하고 또 막 흡수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방산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글루타민. 요거는 단백질을 분해하면 제일 작은 성분이 아미노산인데, 그 아미노산 중에 한 성분이에요, 글루타민이. 근데 이 글루타민이 엄청 중요한, 그 암세포가 크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측면에서 오늘 어떻게 하면 암을 못 살게 할까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도당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제 정상적인 세포예요. 우리 훨씬 정상세포가 많죠, 우리 몸에. 근데 이제 암세포는 요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양소고, 그게 있어야만 뇌도 활동하고 근육도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포도당이 들어오면 몸속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고 효소에 의해서 이제 여기 미토콘드리아라는 데로 들어가가지고 막 다 잘게 쪼개진 다음에 에너지를 내고 산소는 이산화탄소로 내보내는 거예요.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내보내면서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는 어떻게 되냐면,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야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는데, 이 암세포는 제가 그림으로 비교를 했는데 이게 10배도 넘게 받아들이는 통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10배 이상, 심지어는 50배까지라고도 얘기해요. 50배까지도 이 통로가 늘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당을 얘가 다 쓰는 거예요, 암세포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똑같은 포도당을 먹어도 정상세포는 에너지를 더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살이 빠지는 거예요. 정상세포는 에너지를 못 들여가고 암세포가 다 가져가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포도당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많이 얘가 들어가는데, 얘도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작전인 거예요, 암세포가. 암세포는 너무너무 영리해요. 어떻게 영리하냐면, 우리 일반 세포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느 기간이 되거나 아니면 몇 번 세포 분열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없어지고 또 새로운 세포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 몸이 그 정상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암세포는 문제가 그거죠. 자라기만 하고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안 죽느냐? 바로 얘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세포 하나 안에서 포도당만 갖고도 살아남는 방법을 엄청 역할을 지가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다 정상세포는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 내고 그냥 우리 호흡으로 나갈 수 있는 이산화탄소로 배출을 하는데, 얘는
이 과정보다는 어디를 더 가냐면 젖산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젖산이 결국에는 산성화를 시켜요, 우리 몸을. 그래서 세포 안에도 산성화가 되지만 얘를 막 밖으로 다 빼내요. 또 밖으로 빼내는 통로도 보면 엄청 크죠? 이것도 10배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빼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암세포의 주변이 젖산이 넘어가면서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산성화가 되면 그때부터 이 세포는 막 자라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우리가 다 태어날 때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 아빠과 엄마가 아주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포가 만나서 지금 우리 사람, 아기를 만들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기를 만드는 그 뱃속을 보면 자궁속이 산소가 거의는 아니에요. 산소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산소가 부족한 상황을 견디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전략인데 그게 바로 암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이렇게 산성화되면 세포가 막 자라고 혈관도 생성하고 그렇게 되면 주변으로 막 침투해서 전이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를 가지면 우리 몸에서는 내 몸이 아닌 다른 세포는 면역 기능이 작용해가지고 세포가 잡아먹든지 죽이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면역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 내 거 아닌 남편 거 유전자가 같이 있잖아요. 그 아이는. 그러면 사실은 이물질인 거예요. 내 엄마로 봐서는. 그런데 걔를 잘 지키면서 살아남겨야 되니까 면역 기능이, 그래서 그대 아이를 낳으면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산성화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면역 기능을 없애고 세포는 막 자라면서 혈관 생성해가지고 아이가 자랄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우리 아이가 자라는 현상인데 암이 그걸 똑같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암세포가 초반에는 이렇게 가질 않아요. 근데 자꾸 젖산이 생기면서 주변이 산성화되면 이렇게 태아세포처럼 바뀌면서 증식하고 전이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를 막아줘야지만 돼요. 젖산으로 가서 산성화되는 걸 막아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암세포가 막 자라나려면 결국에 거기서 세포가 커가는 거니까 세포를 구성하려면 막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무슨 세포 구성물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드는데 특히 그 유전자를 만드는 핵산, 그거를 만드는 과정을 얘가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암세포를 많이 만들고 또 더 나쁜 거는 세포를 안 죽게 하면서 다 크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이 포도당이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많이 들어오면서 이쪽으로는 안 가고 이 방향하고 젖산 만드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 음식 먹는 거 이런 것도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왜 암세포는 그러면 이렇게 가느냐? 우리 몸은 원래 우리가 에너지를 내는 게 목표거든요. 이 포도당을 쓰는 이유는. 근데 왜 암세포는 에너지는 적게 내고 막 이렇게 가느냐 이거죠. 에너지는 이렇게 하면 조금뿐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을 다른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안 거치고도 2단계만 가면 그냥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네 에너지를 빨리빨리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산소가 없어도 아까 그 방향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젖산도 만들어내고 필요한 핵산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용하려고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핵산 물질을 만들어내고 세포막이 되는 지질도 만들고 세포 분열에 필요한 각종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는 산성화하면서 지 몸속 안에는 산성화되면 얘가 못 견디니까 자기 몸 안에, 세포 안에는 이걸 또 항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이런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서 몸 안에서는 오히려 산성도가 높은 게 아니라 알칼리도가 약간 높은 그런 형상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결론적으로는 세포 자살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암이 살아남는 방법으로 지가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젖산이 높아지면, 많아지면 산성화가 되면서 주변을 산성화시키고, 그리고 빨리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결국에 산성화되면 면역이 억제되고 전이도 빨라지고 화학 치료든 방사선 치료를 해도 효과가 안 나는 거죠. 치료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몸이 산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이를 막고 증식을 막으려면. 네. 그럼 이제 요거는 일반적인 그 포도당과 관련된 우리 암세포의 적응이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 특히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70% 정도가 탄수화물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는 탄수화물에서 거의 얻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조금 먹고 단백질은 에너지는 내긴 하지만 몸을 구성하는 데로 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 되게 중요한데 그 탄수화물이 최종 분해된 게 아까 포도당이라는 거예요. 그 포도당을 써서 우리가 에너지를 내고 지가 팔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이런 에너지를 쓰는 건데, 그러면 그 당이 지금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그럼 소화돼가지고 혈당이 올라가죠. 아이쿠. 혈당이 올라가는데 우리 몸은 항상 혈당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해서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혈당이 70 이하로는 거의 안 내려가. 70 이하로 내려가면 아까 쓰러진다 그랬잖아요. 뇌가 에너지를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내려가면 우리 몸에서 다른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혈당을 막 또 올리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70 이하로 안 내려가. 보통은 100전으로 왔다 갔다 하죠. 100. 근데 140도 사실 안 넘어요. 식사하더라도 식후 2시간에 우리가 혈당 재잖아요. 그러면 식후 2시간에 140이 넘어가면 아, 이분은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구나. 200이 넘어가면 아, 이분은 당뇨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그 얘기는 140을 식후 2시간에 140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걸 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 포도당 이걸 유지하는 게 뭐냐면 포도당을 먹어서 확 언제 당이 올라갔어요. 혈중에 당이 올라갔어요. 소화돼가지고 포도당이. 그러면 인슐린이 췌장이라는 데서 나와서 얘를 끌어내려요. 어떻게 하냐면 세포 속으로 보내주는 거죠. 당을 세포 속으로 보내줘서 아까 그 당이 막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남으면 어떡하냐? 지방 만드는 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인슐린이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인슐린이 엄청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작용에 의해서 이 인슐린이 이제 포도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나와서 아, 너무 높으면 안 되겠네. 유지해야지. 세포도 이걸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하고 인슐린이 나와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인슐린이에요. 우리가 포도당을 그래서 높아지면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오면 얘가 이제 이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그 세포에 요 리셉터라고 해서 수용체가 있어요. 이 수용체를 통해서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이 인슐린이 어떤 작용을 또 하냐면 여기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암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요 인자가 있는데 이 인슐린은 얘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인슐린은 얘를 또 높여주는 역할까지 해요. 비슷한 역할을 해가지고 막 지네 리셉터끼리 서로 얘도 여기가 붙고 얘도 여기가 막 붙는 역할을 하는데 얘는 또 얘까지 높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가 높아지면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런 거는 너무 전문적이니까 모르셔도 되고,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몸속에서 세포 속에서 세포가 증식하고 생존하는 신호 전달 체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고 전이하고 막 살아남고 항암제 써도 안 듣고 혈관을 막 생성시켜가지고 그 암세포 자체가 살아남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생산하고 이런 역할을 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암 환자분들은 인슐린이 막 높아지게 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약 드시는 분 계시죠? 예, 당뇨 약 드시는 분들 당뇨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뇨 분들이 대개 지금 연세 드셔서 혈당이 높은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인슐린이 여기서 작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안 속으로 잘 못 들어가. 이 역할을 잘 못해.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안 되니까 자꾸 몸에서 이 인슐린이라든지 인슐린과 같은 유사 인자가 몸속에 증가해 있어요.
그럼 얘가 결국에는 암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높은 분들, 당뇨이신 분들은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근데 그 혈당을 그래서 낮춰주는 호르몬 치료제가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메트폴민이라는 그 치료제가 있어요. 그걸 그래서 드시면 굉장히 다양한 루트에서 이제 암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러분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신데 당뇨약까지 드신다 그러면 그 당뇨약에 그 성분을 의사 선생님들이 다 처방을 하실 거예요. 그 성분이 들어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인슐린이 높아지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인슐린을 높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인슐린이 높아졌을 때 상황이라 요거 조금 설명하고 갈게요. 아까 암세포에서는 포도당을 10배 내지 50배까지도 막 흡수한다 그랬죠. 받아들여서 포도당을 소모하죠. 이게 하면 죽지 않는 요게 뭐냐 하면 요 P53이라는 게 세포가 오래되면 자연적으로 죽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유전자 단백질인데 이게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발생이 높아지고요. 또 면역세포 기능도 떨어지고요. 인슐린이 높아지면 염증성이 또 증가해요. 그러면 이 염증 세포가 증가하면서 면역작용이 떨어지고 이렇게 NK세포 기능이 저하되면서 암세포 성장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인슐린을 줄여야 되는데 요건 제가 다 설명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고. 자, 인슐린을 그러면 적게 하는 방법 중에 자, 인슐린은 이제 언제 올라가겠죠?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확 올라갈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식사하고 당이 막 올라갈 때. 당이 많이 안 올라가면 인슐린도 많이 안 나와요. 근데 당이 확 올라간다. 그러면 인슐린이 확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인슐린이 아까 같은 작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당뇨 있는 분들은 그거가 암과 관련돼서라기보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드셔도 금방 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당이 서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슐린을 안 높이려면 당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드시면 되죠. 식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포도당은 정상세포를 위해서도 먹어야 되니까 드시되 이 당이 확 올라가지 않는 방식으로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네. 이렇게 당지수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포도당 액기스를 액 시럽으로 해가지고 100g을 먹어요. 먹고 나서 2시간 뒤에 혈당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냐 이걸 가지고 하는데 그 포도당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100이에요. 그렇게.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우리 음식 중에서 보시면 그 지수가 70이 넘어가면 당 지수가 높네. 이 얘기는 혈당이 빨리 올라가네. 그럼 인슐린도 많이 나오겠네. 이런 얘기고요. 55 이하면 당 지수가 낮구나. 그러면 얘는 좀 천천히 올라가니까 좀 먹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근데 보면 제가 이렇게 비교해 놓은 이유는 이제 사실은 뭐 밀가루 음식을 밀가루 음식은 암에 안 좋다 이런 연구 논문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당분 때문이 아니라 글루텐이나 다른 성분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밀가루 음식을 드시더라도 아주 정제된 그런 음식 그런 걸로 만들어진 것보다는 이렇게 통밀이나 호밀이나 이렇게 좀 억세가지고 흡수가 좀 덜 되는 방법으로 만든 그런 걸로 드시면 식빵은 90일인데 호밀빵은 55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걸 드셔도 인슐린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게 훨씬 낮은 거죠. 거의 반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빵이 드시면 이렇게 골라 잡수시는 거죠. 뭐 절대로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마 이게 아니고 그다음에 감자와 고구마를 비교하는데 저희 간식으로 고구마를 거의 매일 드리는데 감자 주세요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감자도 쪄서 드렸는데 이걸 보시면 감자는 이렇게 혈당 지수가 높아서 바로 당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골라 드시라 그러면 이제 고구마를 드시는 거죠. 이렇게 그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 낫고, 돼지고기 이제 요런 거는 뭐 비슷하니까 당지수로 따져보면 탄수화물은 당지수가 높고, 그다음에 단백질 식품은 중간 정도 되고, 채소와 이런 것들은 과일 중에서도 단맛이 좀 덜 나는 거, 이런 것들은 낮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비교해가지고 좀 낮은 것으로 골라 드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단호박 생각보다 높죠. 그래서 그 일반 호박은 훨씬 낮아요. 근데 단호박은 워낙 이 당 성분이 높기 때문에 이게 혈당 지수가 높아서 여러분들은 요 골라 드시라 그러면 단호박 말고 일반 호박을 드셔야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당지수와 관련된 인슐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보통은 70이 넘는 것들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고요. 50에서 69, 70 사이면은 중간 정도인데 대개 여기는 거의 없네요. 단백질 식품이 여기 있는데 그 탄수화물 식품 중에서도 조금 중간 정도 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당지수 치면 인터넷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고를 그런 데서 쭉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야채, 그 다음에 포도도 여기 들어간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럼 포도는 뭐 낮은 지수니까 막 먹어도 되느냐 보면 46, 바나나 52 하면 아주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니까 그 쭉 선상에서 보면 낮은 쪽에 있지만 그래도 중간 단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서로 이런 건 양을 좀 조심해서 드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당지수가 굉장히 인슐린을 높이고 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 흡수 속도를 낮추는 방법. 그러니까 당이 흡수되는 걸 늦추면 돼요. 늦추면. 그러니까 딴 거를 먼저 먹는 거죠. 그래서 걔가 흡수되는 동안, 걔는 소화하는 동안에 당이 좀 나중에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 그게 이제 낮추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야채를 먼저 먹는 거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좀 나눠서 드시는데, 뭐 식전에 좀 먼저 가볍게 드시고 나서 식사를 하시면 아무래도 식사 속도도 천천히 가고 올라가는 속도도 천천히 가니까 이런 과일을 드시기에는 식전에 먹는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당지수 낮은 음식부터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이게 코스로 나눈 요리 보면 앞에 샐러드 드리잖아요. 야채.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채 종류를 드시면 당지수가 낮으면서 포만감도 먼저 오게 하고, 그러니까 식사 양도 많지 않아지게 되니까 이렇게 당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먼저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히 익혀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약간 생식이나 조리를 간단히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식초나 레몬즙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호밀빵 뭐 그 도정된 거, 잡곡밥 이런 거 보셨듯이 도정이 좀 적게 된 거, 그러니까 백미보다는 현미가 그 당지수가 낮은 거죠. 당을 천천히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루 형태인 거보다는 나달 형태인 거. 가령 떡을 드시는데 왜 요즘에는 밥알 같은 떡 있잖아요. 밥알로 가루로 안 한 상태로 한 거, 그냥 이렇게 쪄가지고 만든 거. 그런 게 이제 쌀 가루로 된 거보다는 좀 천천히 올라간다.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비유해서. 그다음에 음식을 천천히 드시면 천천히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추면 인슐린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 삼각형의 포도당, 글루타민, 지방산 중에서 포도당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오늘 시간도 좀 없고 내용도 복잡해서 이 정도로 그냥 포도당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중요사항 또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예, 이번엔 이제 글루타민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글루타민이 또 이 인슐린 유사인자와 관련돼서 이걸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이 글루타민이라는 게 암세포에서는 이 질소, 우리 몸에서 뭐 어떤 근육 성분이라든지 세포의 성분, 그 다음에 호르몬, 다양하게 이 질소라는 게 필요한데, 이 글루타민이 세포에서의 이 질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역할을 하면 지방을 또 몸에서 우리 합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살찌는 게 지방분이 몸에 배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지방을 몸에서 합성을 하는데 나중에 이 암세포도 전이 되는 세포라든지 좀 악성도가 심한 세포들은 이 지방 합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지방 합성할 때 탄소가 무조건 필요한데 글루타민이 그거의 탄소 공급원으로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루타민은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이 글루타민은 너무나 필요한 영양소라서 우리가 안 먹어도 몸에서 그냥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밖에서 조절하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서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 글루타민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글루타민이 몸에서 글루타메이트로 바뀌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요런 걸로 전환되는 걸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지방 만들거나 다른 세포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식이 조절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우리 지금 MSG를 뭐 안 좋다고 해서 지금 안 드시죠, 다? 거의 안 쓰시잖아요, 요새는. 음식점에도 옛날에 이거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요게 그거잖아요. 맛내는 옛날 말하면 미원, 아지노모토? 그렇죠? 아지노모토는 당분이고 요거는 미원이고, 예. 그래서 요거 사탕수수에서 사실 발효시켜서 만든 건데 보면 성분이 글루타메이트예요. 글루타메이트인데 요거를 아까 보면 보통 우리가 글루타민이 음식이나 이런 데서는 들어와요. 근데 글루타민을 세포 속에 들어가면 글루타메이트로 만들어서 글루타메이트가 막 다양하게 쓰이는데 그 글루타메이트로 못 가게 하면 그것도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요 EGCG가 뭐냐면 녹차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 드실 때 녹차를 많이 드시면 EGCG를 많이 하시면서 근데 EGCG를 또 판매하잖아요. 지금 여기 암에 좋다는 성분들 보시면 다 에키스로 나와가지고 알약이든 무슨 앰플이든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 꼭 그걸 드시라는 게 아니라 이 음식 속에서 또는 평상시에 물 드실 때 맹물 드시지 말고 녹차 드시고 이런 방식으로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글루타민과 관련해서는 녹차 성분이 도움된다. 그 다음에 강황 성분도 도움된다. 그리고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건데 이런 포도에 많이 들어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글루타민이 흡수되는 거를 억제하니까 이런 것들 도움된다. 근데 우루솔산은 요거 비타민 나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나무 그 잎사귀 차라든지 그 나무 열매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걸 다 액기스로 드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를 차나 어떤 음식에 약간씩 넣어 먹는 거 원자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드시도록 하는 거 그걸 권해드립니다. 네. 근데 성분 네. 그러니까 거기 이리 와야지. 이게 우유 유제품 치즈에도 있고 사실 뭐 도마도에도 있고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 양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특히 여기다가 우유 유제품을 넣은 이유는 다른 야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유 유제품에도 기본적으로 많이 있고요. 글루타메이트가 이 MSG 성분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 우유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암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이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MSG 관련도 있고 우리 지금 우유를 따로 드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두유는 권하고 우유는 그 플레인 요구르트 정도 하루에 하나 정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글루타민을 드리는 정도니까 이제 드리는데 그걸 막 찾아서 드시고 일부러 우유를 드시고 이런 거는 좀 권하지 않는 거예요. 예. 넘길게요. 예, 다음이 이제 지방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암세포에서는 암세포뿐이 아니라 이 지방이 우리 몸에 또 꼭 필요한 이유는 특히 에너지는 조금 내요. 에너지 내는 것보다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암세포는 지금 막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거 하려면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세포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포막에 지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방 중에 인이 들어가 있는 지질인데 어쨌든 기본은 지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암세포에서는 이걸 엄청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지방을 합성도 증가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막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과거에 이제 케톤식이라고 그래서 그 암 환자분들 식이 그거 할 때 탄수화물은 완전히 줄이고 뭐 하루에 100g 미만 뭐 이렇게 줄이고 지방은 무한정 먹어도 좋다. 그런데 사실 초기의 암은 어느 정도 그게 성립될 수 있어요. 그 이론이. 그런데 이미 전이된 분, 세포가 활성도가 높은 분, 악성도가 뭐 높은 분 이런 분들은 이 지방 흡수 촉진하고 지방 생성하는 능력까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암 환자분들의 식사는 지금은 이제 치료 중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줄이시라 이런 소리를 안 하지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치료돼 갖고 회복되셨잖아요. 그럴 때 그 다음부터는 과식을 하지 마셔야 돼요. 소식이 암 재발이나 예방에 도움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도 하여튼 후기가 되면 그러니까 암이 악성도가 높아지면 이제 지방도 이렇게 다 흡수해가지고 막도 형성하고 커간다. 그리고 이 지방산이 또 높아지면 그 염증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방 나중에는 이제 지방량도 적정하게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방 중에 권장해 드리는 지방이 있죠. 오메가3하고 오메가7. 네, 오메가3는 다 아시죠? 지금 안 계시네. 올리브 오일 사러 가신다고 언젠가 저한테 그 외출 신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올리브 오일 좋아요. 올리브 오일은 요게 많아요. 오메가3. 아니, 오메가7. 그러니까 우리 음식 중에 오메가3는 이제 그 바다에서 나는 고등어니 뭐 이런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 많죠. 근데 식물성의 오메가3는 우리나라 거에는 들기름이 최고예요. 오메가3가 정말 많아요. 근데 보통 그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식물성에는 특히 오메가3, 6가 있는데 그 중에도 6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6가 반대로 우리 몸에서는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해요. 기름 중에서. 근데 오메가3는 높고 오메가6는 적은 게 들기름이에요. 근데 올리브 오일은 오메가3가 있긴 하지만 오메가6가 워낙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걔를 추천하는 이유는 오메가7이 많아요. 근데 이 오메가7이 염증도 줄이고 항암 효과도 있고 면역 기능도 높이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오메가3하고 오메가7 요거는 권장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스타틴은 이거는 뭐 약물이라서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권하는 게 이렇게 암을 굶기는 거는 결국에는 나도 굶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더 차별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를 권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강의는 항상 우리가 조금 안정된 몸의 컨디션을 유지했을 때라고 가정하고 이걸 시행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항암을 하든 방사선을 하시든 여러분들 그 에너지 지금 보충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단식을 지금 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그 자체가 뭐 항암 효과도 있고 항암 요법의 민감성을 높여주기도 한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저녁 6시 전에 먹고 다음 날은 11시까 아침을 완전히 굶어야 돼요. 저녁 이후에 간식 안 먹고 이런 거니까 요거는 다이어트에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간헐적 단식이. 그러니까 왜 그전에는 일주일씩 막 단식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단식이 이렇게 하루 중에 몇 시간이죠? 이렇게 하면
14시간, 16시간 내지 18시간 이걸 금식을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단기간의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권장하기도 하고, 요렇게 하면은 이제 활성산소 유발이 낮아져서 전이가 억제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있었죠, 인슐린. 그러니까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이었죠. 이게 이게 들어가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회로 이런 것들을 이제 억제시켜서 암 성장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 컨디션 좋아지셨을 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양소로서는 그 외에도 나이아신이라는 거하고 크롬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메가3 아까 말씀드렸죠. 들깨 많다, 들기름. 그래서 들기름을 한 숟갈씩 드시든지 들깨를 한 숟갈이나 두 숟갈씩 드시든지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들기름은 참 이게 오메가3가 열을 받으면 파괴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기름 짤 때 막 볶잖아요. 볶아가지고 짠인데 그렇게 하면 오메가3가 많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냉압착으로 짜는 거.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메가3는 그렇게 파괴되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도 보시면 냉압착으로 짜는 방법으로 나온 거. 그런 거를 드셔야 오메가3를 온전히 드시는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7 아까 말씀드렸고, 요게 올리브 오일, 비타민 나무에 많다. 비피더스균은 드시면 여러 가지 장내에서의 면역 기능 올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드시라고 했고요. 여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단백질 종류에서는 아까 이제 우유에 의한 단백질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줄이시면서, 붉은 살코기가 거기 철분 성분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암이 전이되는데 같이 붙어가는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붉은 살코기보다는 이제 흰 고기, 그러니까 닭고기 정도, 그다음에 생선 이런 것들은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 콩이 정말 좋은 식품이니까 콩으로 만든 어떤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항암제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포도당이 그 젖산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억제하는 거. 그다음에 포도당이 그러니까 이 LDH라 이거 젖산을 만드는 효소인데, 이런 젖산을 못 만들게 이 효소를 억제하는 거. 그다음에 글루타민을 흡수하거나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고지혈증 있는 분, 당뇨 있는 분들은 암에 있어서 이게 그 암을 증식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당뇨일 때 드시는 메트포르민 약, 고지혈증 때 드시는 스타틴 종류의 약, 그런 약들은 다 암을 억제하는 효과를 그래서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혈증, 당뇨병인 분들은 그걸 철저히 조절하셔야 된다. 라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